네, 74번입니다.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생산성 임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명목 임금 이런 말이 나와요. 명목 임금. 자, 생산성 임금은 뭐고 명목 임금은 무엇이냐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해의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5%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임금이 100만 원에서 5%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105만 원이에요.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하게 돼 있어요. 100원. 떨어지면 또 마이너스를 시키고. 그런데 기업주는 자 생산성이 5% 됐으니까 100만 원에서 5%는 105만 원. 자, 내년에 이제 임금이 105만 원이야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근데 근로자는 105만 원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인플레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생산성 임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좋아요. 사용자가.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근데 근로자는 이거 여기에다 뭐를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생산성 임금에서 요걸 우리가 실질 임금이라고 해요. 실질 임금. 여기에서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을 해달라 요게 보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실질 임금, 요게 생산성 임금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 효과를 보탰을 때 요게 이제 명목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임금이고 요거는 뭡니까? 사용자가 주려고 하는 임금이에요. 여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아놓으면 그렇구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이제 초점인데 그러면은 자 일단 요걸 가지고 74번 문제를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임금 결제에서 기업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차등 임금을 선호한다라고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 미리 정리해야 됩니다. 임금 결정에서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임금 제도입니다. 내 일은 여기 살아 딴 회사에 가나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에 나오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 이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누가 좋아한다? 근로자가 매우 선호하는 아주 이상적인 임금 제도. 그러나 사용자는 뭐냐면은 동일 노동 차등 임금을 선호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차별을 해주려고 해요. 임금을 아끼려고. 그 틀린 건 이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이 뒤에 내용이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다. 뭐냐면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의 중요성을 가지나 요거죠. 실질 임금. 그렇죠? 네. 요걸 이해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어디가 나오니?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의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뭐요? 물가를 반영한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예, 요 내용이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동동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동구름을 좋아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좋아한다. 요건 뒤에 유명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그 이론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번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의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는다. 바로 이거예요. 기업주는 실질 임금, 근로자는 명목임금, 서로 다른 거 주장을 하고 있다. 4번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건 투자를 회사에서 많이 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하는 임금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3번, 4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1번 내용에서 이 내용은 앞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1번 내용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근로자가 선호하는 임금이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명목임금과 실질 임금은 지금 쭉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고요. 그 다음 75번입니다. 우리가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단이라고 하는 건 노동시장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또는 다른 말로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성격이. 자, 우리는 그 전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은 신고전학파 아담 스미스입니다. 정말 1700년대에 책을했지만 국부론 유명한 지금도 뭐냐면 경제의 어떤 지침서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아담 스미스. 우리가 그 사람을 신고전 학파라고 하고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이 완전 경쟁 노동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특징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모든 노동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다. 자, 강조를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나오면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아시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 정보를 완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회사는 임금이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이걸 모든 근로자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근로자가.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은 그런 정보를 누가 사용자만 알고 있고 근로자는 잘 모릅니다. 폐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요? 근로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별 대우하면 모든 근로자가 다 알아버려요. A에서 임금을 차별한다. 다 알기 때문에 A에서 안 갑니다. 다 인식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근로자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말고 노동시장 정보를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표현이 앞으로 이 노동시장 문제에 나오면은 이것은 무엇이다? 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과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장 임금에 누구라도 영향력은 없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 노동이 충족되고 단결 조직이 없어. 단결 조직이 필요가 없어. 단결 안 해도 어떻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이와 반대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고 우리가 이걸 분단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정보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다 못하고 있어요. 깜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입니다. 독점 구매와 과점 구매입니다. 즉 어느 제품 어느 회사가 독점을 하거나 과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하죠. 독점하는 건 그 회사가 그 회사 말고는 그 제품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구해서밖에 없으니까 깜깜이가 되겠죠. 예. 이게 불안전한 경쟁시장의 특징입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예, 과점은 두세 개 회사가 독점할 때 우리가 과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하죠. 예. 구조적 노동시장입니다. 즉 오너가 만드는 노동시장이에요.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관리적 의사결정.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용자 갑질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독과점 시장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는 뭘 합니까? 기업주가 임금이라든가 재반 문제에 대해서 독점을 해요. 갑질을 합니다. 따지면은 잘립니다. 이렇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왜 분단 노동시장이 왜 생겼느냐. 주된 배경은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가 상이합니다. 예. 똑같은 경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필요한 사람은 어때요? 완전 경제 시장은 못 갔다 하더라도 불안정 경제 시장, 열악한 여기라도 가서 일단 벌어야 돼요. 왜? 예,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사니까.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는 소득 분포. 교육 개선에 의한 빈곤 대치 실패. 이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입니다. 뭐 오늘도 뉴스 나왔대요. 외국인 근로자 80%가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국내로 비교하면은 어때요? 차별 임금이 되겠죠.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이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자,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은 무슨 시장이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분단 노동 시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이 내용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자주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다시 이 내용을 다지는 시간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이거는 분단 노동 시장이 아니고 뭡니까?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고 완전해요. 완전한데 왜 분단 노동 시장이 생기겠습니까? 이렇지 않기 때문에 분단 노동 시장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하고 76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 여러분들 항상 경제도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취업자.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이거는 취업자 아니죠. 하루에 3시간씩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원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네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죄송, 요거는 실업자죠. 실업자.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실업자입니다. 3번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1시간이라도 알바를 해서 돈을 10,000원이라도 벌면 취업자가 됩니다. 요거 취업자예요. 한 주에 1시간 이상 일하고 돈을 벌면 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되니까 지난번에 경제 도표를 볼 때 실업률, 취업률 이게 통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여성. 자, 이거 복습을 합니다.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있죠. 임금 근로자 상임일입니다.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그 다음 비임금 근로자 있습니다. 자영업자 있죠. 그 다음 무급가족 종사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취업자에 들어가요. 취업자. 근데 무급가족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 나오는 시간하고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주 몇 시간?
18시간 이상이 돼야 무급가족 종사자가 되고 취업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5일, 주 5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2 곱하기 5 하면 10시간이죠. 10시간이면 18시간 안 돼요. 18시간 안 되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요? 비경제 활동인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자주 또 보더라도 요 내용을 확실히 경제활동 법표를 보고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은 맞고 나머지는 이거는 취업자가 아니고 뭐다? 비경제 활동 18시간에 따라서 취업자가 되느냐 비경제 활동 인구로 되느냐 하늘과 땅 차이가 이렇게 난다. 77번입니다. 다음 중 구조적 실험에 관한 대책과 가장 근원. 네, 지금 말이죠. 제가 교재를 만든 것 중에 여러 가지 내가 좀 감탄을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법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이 법도, 이야, 내가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이렇게. 이거는 또 지난번 또 실기에 또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실기. 나중에 시간 나면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실기에 많이, 했던 것 중에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거는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필기에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힘주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업의 종류인데, 자, 일단 이미지로 하나 간단히 드릴게요. 실업자의 로망은 뭡니까? 취업하는 거예요. 취업. 백수에서 mil하는 거. 그러면은 취업하려면 대충 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내 취직 좀 시켜주세요. 사람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다녔다가는 어떻습니까? 취업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취업 전쟁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대충 해가 안 되고 마구 개겨야 돼요. 마구 개겨. 네. 일자리 없는데요. 그래도요. 이렇게 마구 개겨야 돼요. 마구 개겨. 이 마구 개경이 여러분들 여하튼 합격할 때까지 실기 합격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는 뭐냐면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 구는 구조적 실업이고 개는 계절적 실업이고 경은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실업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마르크스 나오면은 이거 별도로 하나 있다라고 했죠? 예. 기술적 실업입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여기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마찰적 실업 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마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잘 흘러간다, 잘 안 흘러간다, 잘 안 흘러가요. 이게 뭐냐면은 정보예요.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고 있다고 할 때 A라고 하는 회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구해야 돼요. 갑은 빨리 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A에서 누구 구한다는 것을 갑이 몰라요. 또 A 회사에서 뭐냐면 갑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A도 몰라,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가 잘 왔다가 소통이 안 되고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바로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취업하죠. 그래서 실업자 백수를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 실업자 A는 갑은 실업자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구인, 구직 정보가 소통이 잘 안 돼서 이걸 모르면 모를수록 갑의 실업자 기간은 길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 그러면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옛날에는 뭐 교차로나 뭐 이런 거 등등 뭐 인쇄물로 가지고 뭐 전봇대 붙이고 이렇게 하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요새 전산망, 예. 그러니까 전산망을 어떻게 한다? 전산망을 활성화시킵니다. 전산망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다. 요거 일단 아시면 돼요. 자, 구조적 실업은 뭐냐? 회사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 구조적 실업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연탄 공장이에요. 연탄 공장. 연탄 공장 사장이 보니까 이 연탄 공장에 하다가 망한다 성공한다 망하겠거든요. 연탄 공장의 인원은 뭐 한 200명 큰 연탄 공장이에요. 연탄 공장에서 망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은 연탄 공장 해가지고 못 사니까 이 보일러 공장을 보일러로 공장을 구조를 바꾸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탄 공장을 보일러 공장으로 바꿨어요. 자, 바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연탄만 찍던 이 200명은 뭐가 될까요? 실업자가 돼요. 왜? 단순하게 뭐 연탄 찍고 나누고 뭐 이거밖에 몰랐는데 이 사람 보일러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뭐 회사의 구조가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물론 다르게 바뀐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란 예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회사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200명이 뭐가 되는 거 실업자가 되죠. 왜 실업자가 되죠? 회사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 대책은 뭐냐면 이걸 항상 왜 생기는가와 대책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회사가 보일러 연탄 공장을 보일러 공장으로 바꾸기 전에 이 사람들이 미리 보일러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보일러 만드는 기술을 만약에 배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연탄 공장이 보일러 공장으로 구조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200명은 실업자가 되지 않고 계속 이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은 뭐냐면은 구조가 바뀔 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실업에는 기술 훈련 나오면은 기술을 가르친다, 교육을 받는다, 뭐 등등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뭘로 알아야 되냐면은 이거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응책이구나. 자, 우리가 마찰적 실업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주비를 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냐면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연탄 기술자가 지금 다 실업자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태백에 가니까 아직도 연탄을 만드는 데가 있더라. 거기 가면은 내가 연탄 기술을 가지고 실업자가 안 되고 일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그럼 여러분들 서산에서 매일 태백으로 출퇴근 하겠어요. 어째야 됩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는 너가 서산 가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태백 가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서산에서 태백까지 가는데 이주비를 준다. 이게 고용보험액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주비 나온다. 이래 나오면은 이것도 어디에 해당된다? 무슨 대책이다? 무슨 실업에 대한 대책이다?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실업은 계절이 끝나면 실업자가 되고 다시 계절이 돌아오면은 또 취업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창 스키장 이렇게 합시다. 겨울에는 일을 해요. 근데 봄, 여름, 가을에는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되죠. 그러나 겨울 되면 또 일하죠. 계절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스키장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은 실업자가 되고 겨울 되면 또 취업을 해요. 이런 것이죠.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가 바로 계절적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자, 그럼 계절적 실업의 대책은 계절별 특화 사업을 한다. 어떻게? 평창의 스키장을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이 바뀌어도 또 여름 전후로는 뭐가 될까요? 근무할 수 있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적 실업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경기 자체가 안 좋아서 수 없는 공장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이 실업의 종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경기적 실업이에요. 경기적 실업을 회복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경기 침체예요. 물건 만들어놔도 안 팔리고 급여는 못 주고 이래가 나중에 결국은 다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되는 이게 이제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 침체 같으면 결국 경기를 부양을 해야 돼요.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그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시중에 돈이 풀려야 돼요. 돈이 풀려야 물건을 구매를 하죠. 물건을 구매를 해야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은 돈을 풀어야 돈을. 근데 조금 이렇게 풀어가지고 되질 않죠. 자, 요게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도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를 따로 요거 한번 회합을 하면 쉽게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외우기가 만만찮죠. 근데 한 방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방에. 자, 우리가 아까 마구 개개해야 된다라고 했죠. 마구 개개. 하도 개기다 보면 여러분들 뭐 자녀라든가 하면 자꾸 개개해서 뭐 사달라 뭐 봐달라 하면은 나중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베개라도 던지면서 자꾸 그걸 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폭력을 좋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치고 일단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그래서 이 일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경수예요, 경수.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화가 나가 맞아라, 경수야. 이렇게. 경수는 도망갔겠죠. 맞아라. 이 맞아라, 경수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이 시급의 종류 중에 수요 부족, 비수요 부족이 있고,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요 부족과 비수요 부족을 이거 각각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맞아라 이렇게 있죠. 마찰적 실험만이 자발적 실험.
내 스스로 실업자 되는 거예요. 뭐, 어느 회사 근무하는데 딴 회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 정보를 자발적으로 삽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본 딴 회사로. 또 자발적으로 실업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수는 뭐냐면은 정기적 실업만이 수요 부족이다. 자, 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자리 자체가 없다 이거. 이게 수요 부족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 실업, 경제적 실업을 위에 세 번은 일자리는 있어요. 있는데 마찰 실업은 내가 그 정보를 몰라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구조적 실업도 일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왜 실업자냐? 내가 그 구조에 상응하는 기술을 못 배워가지고 실업자가 돼요. 계절적 실업은 어떻게 해요? 네,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겨울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있거든.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말은 일자리가 있다는, 일자리가 있는데 실업자가 된다는 거죠. 경기적 실업은 뭡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거의 모든 회사가 줄도선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어요. 마찰 실업은 자발적으로 내가 좋은 회사 가기 위해. 근데 구조적 실업은 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자, 맞아라 경숙하는 것은 마찰적 실업만이 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무슨 실업이다?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숙하는 것은 정기적 실업만이 수요 부족 일자리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수요 부족 즉 일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아 경숙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그 설명보다는 앞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내용을 쌓으면 되는데 자 봅시다. 77번 볼게요. 이제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는 무슨 실업이라고요? 경기적 실업이에요. 그죠? 구조적 실업하고 달라요. 경기를 부양한다. 뭐 이거죠.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구조적 실업은 이거 관계없어요. 직업전환, 교육, 여러분들 훈련, 기술,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실업에 대한 대응책이다?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응책. 이주에 대한 보조금 아까 했죠. 저기 가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뭘 지원해준다? 이주비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맞고. 그러니까 산업 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급을 잘 해버리면은 이 구조적 실업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느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인원이 그 분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고 다 그 분야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가 된다?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1번이에요. 왜 1번이냐? 경기 활성화는 정기적 실업에 대한 대응책이니까. 사실상 이 내용은 일반적 서술식으로 하면 2, 3페이지 됩니다. 근데 저는 도표를 가지고 한 방에 그냥 쫙 아주 복잡한 맞아 경수 이것까지 쫙 여러분들 맞아라 경수에는 이 중요성 앞으로 다른 문제를 풀어볼 때 이야 그 맞아 경수하니까 끝내주게 답을 찾구나 그런 걸 느끼고 제가 감탄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도표에 대해서 찬탄과 영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78번입니다. 임금 상승의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지금 아까 소득 대체 효과 나오잖아요.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입니다. 자, 이런 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대치 효과고, 소득 효과 대치 효과보다 크면 이렇게 되죠. 꼬부라지죠. 자, 이렇게 꼬부라진다. 이게 소득 효과예요. 그러면은 요 꼬부라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봅시다. 요래 꼬부라지죠. 오른쪽, 왼쪽. 왼쪽이죠. 왼쪽이죠. 왼쪽이잖아요. 여기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니까 좌상향 한다. 그래서 좌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소득 효과가 뭐 정상제다 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너무 복잡할까 싶었습니다. 추가로 더하면은 이렇게 후반 글처럼 좌상향한다. 좌상승한다. 이렇게. 그러나 대체 효과는 뭡니까? 가던 대로 우상승한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79번.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프로 감소하는가? 야,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질문에서는 조금 일단은 여러분들 노동 수요 임금 탄력 공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외우면은 답이 나와요. 임금이 15% 상승. 공식은 외워주세요.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이게 0.6입니다. 노동수의 변화를 모르니까 X입니다. 그럼 0.6 이꼬르 X 곱하기 0.15.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곱하기를 요거 보면 이제 저 나누기죠. 0.15. 0.15. 요거 나누기는 변을 옮기면 곱하기 되죠. 0.6 곱하기 0.15 하면은 6일은 6, 5, 39가 돼요. 그 X 있고 요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 돼요. 요거는 뭐 어려운 방정식 아니죠. 그래서 9가 됩니다. 요 공식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왜냐면 탄력성 0.6 나왔고 임금 변화를 나왔고 노동수의 변화를 모르니까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간단히 답을 푸는 걸로 일단 마치죠. 왜냐면은 다음에 이제 노동 수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과 노동 공급 탄력성 구하는 게 또 나올 때 조금 부분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자, 80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할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대입하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수포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80번 다음 중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게 된다 했죠. 자, 요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조합이 없는 회사보다 임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야 되겠죠.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없는 회사보다 월급이 만약 작다. 조합원들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못 있죠. 이거 지금 우리가 조합 회의비 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면은 원래 노동조합 존재가 임금을 높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입니다. 이 최저임금제가 뭐냐면은 최저임금제는 다른 안 할 때보다는 뭡니까? 이것을
높게 이렇게 유지를 해줍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하면은 이 최소한 기존 시장 임금을 우리가 2차 노동시장, 불안정 경쟁시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높게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효율성 임금 정책 도입. 자, 효율성 또 나왔죠. 효율성 임금 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라고 했죠. 첫째는 다른 경쟁 회사보다 고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산성이 향상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효율성 임금 정책 도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부족입니다. 이건 이제 왜 아셔야 됩니까? 우리가 수박이 만약에 시장에 얼마 안 나왔다. 뭐 어느 때가는 사과값이 막 금값이 됐죠. 사과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사과가 공급이 적게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값은 올라간다. 임금이라고 하는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히 지금 정리해야 될게요. 자, 사과가 이렇게 몇 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찾는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과가 금값이 됐죠. 그런데 3개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과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가격을 정할 때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공급이 세계가 문제는 반대로 수요. 즉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다 이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인력 부족이요. 뭘 만드는 기술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럼 이 숫자가 적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급여를 많이 주느냐?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조차도 내가 사용할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록 10개 아니라 3개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 3사람에 대한 임금은 다운될 수밖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뭡니까? 항상 가격을 생각할 때는 공격과 수요, 하려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뭐냐면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 즉 인력자에게 공급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인력이 부족한데 임금 수준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요가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의 부족만 가지고 임금이 높아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과 수요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게 나타나야 임금이 결정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시장 균형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급과 이 가격이 마주치는 요점을, 즉 수요와 공급이 마주치는 요점을 우리가 시장 균형 임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까지 하고 오늘 보자. 자, 노동시장론까지 했죠. 조금 처음